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차게 구독, 좋아요. 네. 자, 이번 주가 청문회 슈퍼위크인데요. 두 분 전체적으로 청문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론가님? 너무 포괄적인데요. 네. 질문 자체가 좀 포괄적인데요. 네네. 결국 뭐 다 윤석열로 수렴되는 거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거의 꼭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너무 이렇게 분탕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특검 수사가 잘 눈에 안 보일 지경이에요. 근데 특검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준비된 대로 단계별로 수사를 진척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국무회의의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부분 들여다보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한 발 더 나아가는 그게 이제 지금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내린 그 부분까지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계획대로 하나하나씩 가는 것 같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그러니까 실제로 VIP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로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그 회의 참석자들을 통해서 VIP 경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경로 이후에 그럼 뭐 했느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돈의 흐름을 쫓는 것 같아요. 역시나.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잠깐 특검으로 먼저 갔다가 네. 오겠습니다. 먼저 집사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핵심 인물인 집사 김혜성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김혜성 씨는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를 위조한 위조범이죠. 네. 그런데 이 김 씨가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렌터카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대기업들이 뭐 182억을 투자를 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영향력으로 투자받은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집사 게이트 의혹이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건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집사 게이트 특검에서 직접 이름을 붙인 거죠. 네. 제가 방송에서 개 몇 마리, 고양이 몇 마리 키운다라고 해서 저는 고양이 집사인가 했더니 이 사람 집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김예성, 2010년도부터 서울대 EMBA. 그 서울대 EMBA는 이제 일반 그 석사 과정을 제대로 풀타임 스튜던트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1년짜리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경영자들을 위해서 이규제키티브가 붙어서 이제 EMBA 그거는 주말반으로 해서 2년짜리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2010년 아마 2011년을 이들이 같이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직후에 바로 이제 저와 함께 그 최고위 과정 또 다른 데를 같이 많이들 다녔습니다. 그래서 김혜성 씨랑 같이 다니신 아니요, 거예요? 김혜성 씨는 그건 아니고, 네, 그 멤버들이 이제 겹쳐. 또 저랑 겹쳐서 네. 또 다른 대학의 최고위 과정을 많이 다녔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오너 그리고 경영자들, 창업자들 그 경영자들 모임에서 한 11년 정도 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재계 인맥이나 내용들은 좀 알죠. 그리고 기업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제 대기업 회장실 사장하고 투자회사 사장 등을 하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지금 많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분석이고 어떤 게 틀리다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제일 제가 기분 나쁘게 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최은순 잔고 조작. 네. 한번 관계를 보자고요. 2010년에 학교를 같이 다닌 건 김예성입니다. 그때 EMBA 과정이 학생이 많아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단이 오픈돼 있어요. 인터넷 어딘가에 찾으면 네. 그 중에 거의 아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은순 씨는 그 뒤에 이제 최은순 씨 그다음에 그 신한그룹 회장 박땡땡 회장님 지금도 건장하세요. 아직 생각보다 연세가 많지 않으세요. 뭐 80대 후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그들과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잔고 조작 349억 원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알게 된 인연의 깊이랑 스토리
그 흐름을 보면 김건희 이 잔고 조작이라고 부르는 게 정답이죠. 왜 그걸 최은순 잔고 조작이라고 합니까? 이미지에 있어서 검찰에서 이름 붙이고 할 때도 어르신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도 70 몇 살 이렇게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왠지 그렇게 붙여줘야 좀 죄가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그 용어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김건희 패밀리 잔고 조작이든 김건희 잔고 조작이라고 개념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잔고 조작이 일어나면서 그 직후 쯤에 이제 비마이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지죠. 이들이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했던 내용들은 제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돼 있던 그 김여성 씨가 소속돼 있던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세게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2011년경부터 원래는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받고 금감원이 기강 고발로 넘긴 건에 대해서 조사를 세게 받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김건희 인맥이 작동을 하겠죠, 당연히. 뭐 제가 어디까지 손을 써서 얼마큼 됐다 이건 제가 본 건 아니니까 추정으로 보면 당연히 그 인맥에서 같이 대학원 다니고 인연이 됐고 당시에 윤석열은 중수 이과장이었었을 겁니다. 직접 수사 검사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파트였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런 인연들이 분명히 어떤 역할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잔고 조작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잔고 조작을 해서 실행까지 이루어진 것 중엔 거의 가장 큰 사건일 겁니다. 네. 이게 아마 잔고 조작을 이 정도로 했다는 거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근자 한 20여 년 동안에 열 손가락도 안 될 거래요. 이 정도로 된 게. 그걸 감수할 때는 어떤 대가가 있겠고 그렇죠. 또는 어떤 경제 공동체적 의미의 뭔가가 있겠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비마이카 그때 제 기억에 이들이 코스닥 회사 투자한 것도 있었고 수입 타이어에 대한 어떤 것도 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기억이 다 일일이 나지는 않지만 관련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뒤로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후원건이 있죠. 거기에 처음에 16개 기업들이 후원을 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2번에 걸친 후원이 있습니다. 코바나에. 공통점을 보면 다 오너 리스크가 강한 패밀리들 또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사의 칼날 누가 쥐고 있었느냐? 중수과장,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쭉 이어지는 권력의 정점. 거기에 이제 부인 김건희까지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가장 떴던 게 뭔지 기억나셔요? 박근혜 2012년도였나요? 박근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네. 그때 이제 슈퍼스타처럼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댓글 조작 이런 거 수사하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본인 대선에서 제가 공개했었지만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 댓글 부대들 쭉 해서 뿌리고 하는 것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거 있죠. 네. 자, 자기들이 수사하고 하면서 알게 된 거를 거꾸로 역이용하듯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조사하면서 얻어 걸린 사람들 권력으로 일종의 직무를 이용한 권력형 게이트 내지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이제 중간에 역할을 한 실무자 격으로 이제 지금 집사 게이트라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물론 실명으로 등장하지 않은 조모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 뒤에 나옵니다. 2023년 건을 놓고 그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처음에 코바나 후원 받은 거 나중에는 그게 커져서 비마이카가 이름을 바꿨죠. IMS 모빌리티라고. 네. 그 회사에 대한 184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투자까지 1년의 일들에 계속 어떤 권력적인 그런 게 있었다. 근데 알려진 건 184억이죠. 그건 2023년 것만 얘기했을 때 그런 겁니다. 10년 됐잖아요. 만들어진 게 2013년이니까 10년 동안 오면서 이 회사에 누계로 투자받은 걸 다 해보면 한 600억 가까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범이라는 얘기네요. 김건희는 윤석열하고 김건희 일종의 공동체인데 네. 그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한 명은 수사하고 한 명은 중간에 이른바 집사가 껴가지고 뭐 수사하면서 설마 검사가 야 돈 내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검사의 부인이 누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오너 리스크가 있든 간에 뭔가 이렇게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걸 인지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뇌물성으로 이심전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 회사에서 네. 나 수사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뇌물을 주는데 그 뇌물이 코바나 컨텐츠로 가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마이카라든지 IMS로 가기도 네, 하고 그렇게 하는 추정이 식으로 되는 거죠. 가는 실제 이제 거죠. 뭐 제가 아주 극한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구두 네. 닦기 할 때 이제 찍새와 딱새가 있잖아요. 아, 잘 보시면 이제 그렇죠. 역할 분담이 정확히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게. 영업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정확히 이제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서로 이제 상태가 안 좋잖아요. 사형 아닌 무기징역이라는 답을 놓고 지금 네. 저 구치소에서 인치까지 이제 안 당하고 하는 게 왜냐면 답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형량의 역설인 거죠. 패러독스인 거죠. 그게 지금.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이렇게 모락방 미러방을 할 수 있죠. 나는 몰랐어요. 와이프가 다 했어요. 거꾸로 또 김건희는 나는 다 몰랐다. 저기서 대통령이 다 알아서 했다.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네, 나중에는 공범들이 이제 원래 알 그렇게 수가 됩니다. 없죠. 네. 근데 분명한 건 어쨌든 이들이 알았든 몰랐든 결과적인 거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들이 말이 씨가 되고 생각이 말을 지배하잖아요. 보면은 이들이 항상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대권 정치도 선거도. 패밀리 비즈니스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다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네네. 윤회 변호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범 취급한다라고 격분하고 막 했죠 자기들이. 예, 예. 자범보다 못하잖아요. 지금 내용을 그쵸. 보시면 네. 전체적인 게 물론 지금 이제 진상이 다 규명돼야 되지만 여기까지 드러나 있는 것만 해도 자범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가족 사기단이에요. 그러네요. 말씀 네, 들어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나 검사로 있었을 때는 그걸 후원 삼아서 등에 업고 김건희가 뭔가 사적 이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IMS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한국증권금융에서 5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황당한 게 오늘인가 아마 밝힌 것 같은데요. 그럼 왜 말도 안 되게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다가 50억 원씩 투자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카카오하고 효성이 투자하길래 따라 투자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얘기를 네. 다른 데서 투자해서 우리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국 증권금융이라는 거는 교수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랄까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주는 국책기관 같은 곳이에요. 증권사들의 은행 같은 역할을 하죠. 증권사들의 은행 같은 네. 역할을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기업을 따라서 투자하는 게 이게 말이 가능한 안 되죠. 일이겠어요? 네. 오히려 한국증권금융이 투자하면 기준이 돼야 다른 되는데. 기업이 거꾸로 그렇죠. 증권금융을 따라서 투자를 해야지 맞는 거지. 따라서 하면 왜 가장 큰 금액을 했습니까? 50억 원을 그렇죠. 했어요. 그렇죠. 거기가 네.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윤창호 사장이 당시에 대표이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의 그 행정고시 출신의 금융위 출신이기도 하죠. 네. 이런 거기는 사람이 이제 들어가서- 금융위 출신이 역대로 가는 곳이고 현재 이제 그 증권금융 사장도 네. 금융위 출신이고 증권선물 상임위원을 했어요. 네. 증선위에 지금 있는 그 대표랑은 이제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제 투자회사 경험으로 사실은 이런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좀 많이 해봤겠어요. 다른 회사에 그렇죠. 투자할 때 이제 투심이라고 하죠. 투심 네, 투자 심사를 할 때 위원으로 이제 부탁을 받고 의뢰를 받고 가서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회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동안 누적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 자본 잠식이 마이너스 한 300몇 억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자본금 다 까먹고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감자를 통해서 자본을 리셋을 하죠. 제로보다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본 잠식된 회사에서 최소한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미래 전망을 놓고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투자를 했다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네. 할 수는 있는 것인데 그러면 검토를 했을 때 그동안 영업이 이렇게 부진하고 사업이 안 돼서 자본을 다 까먹었다. 그리고 이제 빚만 잔뜩 진 거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 상태에서 구주를 삽니까? 자본을 집어넣을 때는 신주 상증자 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클 때는 CB 컨버터블 본드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BW 본드 위드 워런트 주식으로 나중에 신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 이런 식으로 이제 테크닉을 쓴단 말이죠. 또는 상환 전환 우선주 이거는 내가 투자를 해주는 거지만 사실상 채권 성격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새로운 돈을 부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회사에. 네. 그렇죠. 그래야 캐시인이 되는 겁니다 회사에. 그런데 지금 김예성의 구주를 46억 사준 게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컨설팅비로 90억이 빠져나간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망가진 회사에 구주를 왜 삽니까? 자 구주를 안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주 유상증자를 해서 돈을 집어넣으면 소위 말하는 다일루션이 일어나요.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물타기가 일어납니다. 자본이 커지면서 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구주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체 주식에서 보면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주식을 왜 사요? 구주식을 샀다는 뜻은 뭐예요? 캐시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돈이 가면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보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돈을 넣어서 부채를 갚을 건 갚고 신사업에 쓸 건 써야죠.
이 사람 주식을 사주면 이 사람은 이거 갖고 롤루랄라 세금 내고 나머지 돈 자기 거니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해명을 해도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김혜성이 지금 자기 배우자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게 이노베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오아시스가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구주 4분의 1을 이노베스트 코리아 거를 샀다는 거잖아요. 오아시스는 이제 소위 이제 이게 전문 용어로 이 업계에서 캡을 씌운다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서 이제 하나의 비클이 돼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비클이 되고 여기서 이제 투자 형태를 하면서 한 번의 책임성을 한 쿠션을 먹는 거죠. 일종의 캡을 씌워서 여기가 다 담아낸 다음에 여기다 투자한다. 그러면 이들은 투자 전문회사란 말이에요. 투자 전문 펀드고 예. 고도의 이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는 더 잘 알지만 중과가 되죠. 업무 상자가 붙잖아요. 네. 그냥 모르고 투자한 사람들은 배임자가 될 수 있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이제 집단 투자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또 이제 때로 이거 수사하다 보면 이제 횡령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비로 빠져나갔다. 자, 컨설팅비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연관되는 거, 데자뷰 되는 거. 말만 컨설팅비가 아닌 이 컨설팅 피죠, 정확히는 건진의 기도비. 아, 정가가 그거를- 없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어떤 재물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정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진이 큰 액수를 다 뭐라 그래요? 기도비라고 그러죠. 네. 컨설팅은요, 추상적인 거죠. 정신적 노동에 대한 대가인 거죠. 아, 그게 수십억 뭐 그 컨설팅- 90억이라고 네, 컨설팅 맞아요. 피로 나가는 게 용역비, 뭐냐면 뭐 그렇죠. 용역 용역비라고 컨설팅.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역이라는 게 이제 아,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네. 정형화돼 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테크닉을 써서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뭘 특허를 내고 뭘 했다. 이러면 그게 가치가 엄청 커지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용역비로 빼는 거죠.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일단 182억 나왔지만 요거는 1년치기 때문에 만약 10년으로 늘려서 보면 그 금액도 훨씬 커질 것이다. 그 앞단에 이제 투자한 회사들까지 다 줄줄이 이제 들어가면? 꼽아 보면 대부분은 아마 그 앞단도 제가 투자한 회사를 리스트는 다 모르지만 오너 리스크 내지는 어떤 사법적 리스크에서 일종의 이제 발목이 잡혔든지 뭐 허리춤이 잡혔든지 하는 기업들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이것들이 다 뇌물, 사실은 이제 제3자 뇌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계시는 어이가- 거고요. 저 어이가 없는 경제적 권력 공동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권력형 비리로 진화를 한 거잖아요. 사무토건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도 증권거래소가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었는데 1년 뒤에 이상 뭐 징후를 감지했다는 등 이래서 금감원에다 통보를 해주는 거잖아요. 금감원도 7개월 동안 조사한다고 조사하다가 금융위에서 증권 선물거래소 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발 조치를 하는 올해 4월에 고발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과정을 보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뭔가의 외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구나. 이들이 이제 가장 정말 겁을 상실한 그런 집단이라고 보는 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잖아요. 사적인 걸 겁 없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삼부 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양평을 한번 원희룡 장관의 입장과 김건희 입장으로 한번 나눠서 보자고요. 원희룡 장관의 입장으로 보면 국가의 공무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측면이 달라요. 그 공무를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백지화를 했다. 이 부분이잖아요. 원희룡 장관의 네.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김건희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사유화해서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 노선을 바꿨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부 같은 경우는 그거의 완전히 하이라이트죠. 국가의 권력을 장관이나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떤 데코레이션으로 내세워서 정책을 틀었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삼부권 났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복형 금감원장이 100억이라고 개념 규정을 해서 이익 금액을 맞아요. 얘기를 했죠. 네. 택도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프만 딱 보고 그 전후 시점 6개월과 그때 딱 들어간 거 12 납입한 거 보고 후배 둘이랑 딱 체크를 해본 결과 최하 400억 한 700억 사이 정도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배수 계좌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 모릅니다. 김건희가 20억을 빌려줬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식을 얼마치 사요? 3배수 계좌, 5배수 계좌들이 있어요.
20억 갖고 5배수 계좌면은 100억이에요. 100억어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80억을 빌려준 사람이 이걸 잡고 있는 거잖아요. 20억 담보로 잡고 있잖아요. 그럼 담보력 밑으로 떨어지면 당연히 주식을 팬다 그러죠. 네. 그들 전문 용어로 시장에서 팹니다. 담보력 떨어지기 전에 패야지 담보력까지 맞춰지겠죠. 자기들 원금을 안 잃어버리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억만 갖고도 100억을 사는 거예요. 그 이익 갖고 수익 쉐어를 하는 거예요. 사채업자들 옛날에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배수 계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권은 다 합법적인 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채 시장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앞에 이제 시드머니를 넣는 모찌 계좌라고 그러죠. 그게 속된 표현으로 시드머니를 넣는 집단이 있고 빌드업하는 집단이 있고 정점부터 내려갈 때 팔아먹는 설거지조가 있습니다. 그럼 설거지조는 손실이 나잖아요. 네. 그럼 걔들 거는 여기서 번 놈들이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팀별로 이게 분화가 딱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흐름과 언제부터 빌드업이 되고 어떻게 빠졌다를 보면 대충 계산해 보면 평균 쳐도 최하 400억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먹었다 하면 한 700개 그 정도 벌었겠다라고 그런데 보여집니다. 당시에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이야기하기에는 100억에 보더라도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눈앞에 거기 보인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점 대비 4배, 5배 올랐던 거에서 이제 빠진 그것만 딱 계산했는데 그들은 사실은 차명 계좌를 다 알 수 있죠. 계좌 추적권이 금감원은 있죠. 무한대로 있는 네, 네. 집단이니까. 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부부였던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거고 그 벌어진 게 지금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오늘 그때 너무 보면서 저도 조선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게 네. 기사가. 그러니까 그때 담당하고 있었던 이 조선일보보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국토부 도로정책팀장 김모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특검에 이미 진술을 했대요. 2023년 3월 29일 세종시 사무실에 지금 이제 그 평가를 했던 기관이 동해종합기술하고 경동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 대표를 불렀답니다. 그때가 윤석열 취임 2주 만이었다고 하거든요. 불러가지고 이거 노선 바꾸는 방법들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윤석열 취임하고 본격적으로 그 평가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안을 발표를 하고 막 특혜 논란이 일어나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해 이렇게 그렇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첫 시단 그러니까 시발점을 지금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겠죠. 네. 자기 혼자 이거 어떻게 노선을 바꿉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몇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노선을 휘어지게 만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사람 서기관한테 누가 얘기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기 들어왔는지 찾으면은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금방 당연히 나올 시간 거다. 문제죠. 네, 이제 네, 제가 나올 거라고 기억을 생각하고. 더듬으면 인수위 시작하고 5일 만에 이제 이들이 그 변경안을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때 왜 제가 5일을 기억하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이제 우왕좌왕 할 때 자기들의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고 오래전부터 검토해서 대선 기간 대선 캠프부터 다 많이 검토했다라고 이제 뻥을 초기에 친 게 있죠. 네. 근데 제가 정책 총괄 지원 실장을 했잖아요. 제가 정책 실무를 총괄해 보면서 단 한 번도 변경 노선이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었으면 대선 공약에 그렇게 반영이 됐죠, 당연히. 택도 없는 소리고 5일 만에 이제 그들이 뒤밀었는데 준비 과정은 오래된 거죠. 그 전부터 쭉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꾼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정권을 잡을지 못 잡을지는 어쨌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논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 양서면 강 위로 지나가던 걸 강 밑에 강상면으로 이제 이 트는 과정에서 다리 교각이 10개 이상이 늘어나게 돼요, 실제로. 그럼 경제성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안 맞는데 2023년도에 이미 예타를 이제 통과해 있을 때 다 이러저러해서 예타를 통과했다라고 했던 그 전문 동해나 경동이 갑자기 이쪽이 더 경제성이 좋다라고 이제 말을 틀게 되죠. 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이 앞에 예타까지 통과한 것들을 그냥 튼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뭔가 이거는 강력한 이제 압박이 뭐가 그렇죠. 있던 거죠. 네. 그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예타 때는 정상적으로 갔다가 타당성 검사 때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어떤 기업 이제 어떤 조사를 했는지가 들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명태균 공천 개입 수사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김영선 씨가
김영선 씨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어제 이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또 명 씨가 이용했던 PC와 하드디스크 그리고 휴대전화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이제 통째로 임의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윤석열, 홍준표, 오세훈, 박형준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런 수사들이 향후 보수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 하나 이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사법 처리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쇄신도 안 되고 개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정치 추정을 하려고 덤벼들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언더 찐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좀 관여가 된 걸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납작 엎드려서 공개적인 행보를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한테 지시를 사실상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으로 좀 더 확대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전면적인 대여 투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이재명 정부가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수사를 전면 부인하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전 더 황당한 게 검찰은 이미 다 수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뭐 가지고 지금, 있었죠. 지금 강혜경 씨가 뭐 갖고 있는 거 뭘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웃기는 코미디인 거예요. 그러면 수사할 때 안 줬다는 얘기예요? 줬다는 거 아닙니까? 또 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줬다가 돌려받았죠, 사실은. 네. 그걸 뭘 또 제출하고 자시고 할 얘기가 있어요. 검찰이 다 대부분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용은 파악했으나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네,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강혜경 씨가 다시 의혹 제기를 이번에 한 것이다. 네. 나 들고 있는데 제출할 거야. 이거 포렌식 했는데도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시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사실은 지시를 이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 잘 알고 사람이에요. 있죠. 예.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걸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불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특검에서 김건희 집사 지명 수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김건희 집사가 지금 베트남에 가 있다고 했는데 베트남에서 태국으로 일단 튀었고요. 아마 거기서 튀었습니까? 이제 싱가포르로 갈 걸로 보여집니다. 이들이 싱가포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산가들이 이제 수많은 그 조세 해피처들 해피지역. 뭐 바하마니 버진 아일랜드니 케이만군도니 뭐 수도 없이 있습니다. 외국 펀드들이 주로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이 무늬만 사무실 하나에 법인이 뭐 몇백 개씩 붙어 있는 그런 곳들이죠. 그들도 있지만 가장 그래도 부자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좋게 많이 갔던 나라들이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애들 교육도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보내고 또 말레이시아랑 그냥 차로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싱가포르 이런 데를 목표로 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지명 수배로 그렇게 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특검이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시한까지는 버텨보자. 일단 그래서 도망가 뭐 보겠다. 1도 203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1도를 지금 실행한 네, 거예요. 네. 너무 많은 것들을 저것도 윤석열이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대로 아마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도피에 대한 자금 정도는 아마 충분히 해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게 이런 거죠. 태국이나 캄보디아 또 이제 필리핀 마찬가지고 미얀마 요즘은 이제 미얀마 이런 데도 범죄자들이 많이 도망가더라고요. 보면 이제 이 뭐 타이가 습지돼 있고 밀림 있고 막 있잖아요. 네. 이게 들어가서 찾기가 돈으로 쉽지 어느 정도 않습니다. 했을 때 네. 한동안은 찾기 쉽지 않은. 네. 또 이제 이 독재 국가 같은 경우는 뒤로 결탁해서 또 찾기 쉽지 않은. 네. 김성태 지금 KH 배상문 다 보셨잖아요. KH 배상문이 지금 도망간 지가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목표는 요 특검 기간만큼은 피하자. 아마 이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대통령이라는 같습니다. 사람은 3부 단계까지 온 것 같고 누구요? 윤석열은 부인 단계로 갔잖아요. 네네. 뭐 도망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 밑에 집사라는 사람은 지금 일단 도망. 어떻게든 도망가야 되겠다. 이게 일단은 도망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웃기다 생각 드는데요. 네. 근데 전 궁금한 게 이제 이거예요. 돈을 들고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들고 튄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여행 가방에 넣어서 튀겠습니까? 밀항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돈을 안 들고 튀면 돈을 어딘가 송금을 하거나 보냈을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그게 있어서 완전히 쉽죠. 그럼 코인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그러면 가지고 갔다. 아니, 그 코인은 바꿔서. 비밀번호 코드만 들고 그렇죠, 다니면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든지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요즘 그래서 그러면 범죄자 잡기가 어려운 거죠. 싱가포르로 구직한 이유는 그러니까 가서 코인을 바꿔가지고 코인 형태로 갖고 있으려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꿔서 싱가포르에다 어디다 묻어둬야 될거 싱가포르를 제가 추론하는 이유는 가장 보호할 게 많기 때문에 가서 조치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평소에 갖다 묻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묻어놨다. 예,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보호할 거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일들이 남아 있는 거죠. 돈 가면. 세탁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이미 피난처인 세탁해서 거기다가 보내놓은 게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조치를 할 일들이 있겠죠. 저 두 번째 속보도 보시면은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불출석돼 있잖아요. 네. 이기훈 네. 씨는 아마 업계에서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비즈니스 쪽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꽤나 알려진 분입니다. 저 밑에 이제 구땡땡이라는 분이 또 있죠. 저 같이 이제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저 삼부토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있고 저걸 실행해서 배수 계좌 등등으로 튀기는 그래서 삼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많이 붙어 있죠. 웰자 들어가는 회사 뭐 그 외에도 D자 들어가는 회사 등등이 쭉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찌로 해서 빌드업하고 정점에 따라서 설거지할 때 분산해서 여기 돈이 빠져서 옆에 회사로 가고 옆에 회사로 가고 하면서 정신없이 여러 개로 분산되면서 스무스하게 빠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이들이 거기서 꽤나 알려진 사람이에요. 전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1도를 택하는 거죠. 저들. 1도. 네. 역시나 도망간다. 저것도 이제 특검 기간을 피하자. 네. 김봉현 회장처럼 어디 도망가가지고 국내 어딘가에 도망가 있을 가능성이 진짜 높겠네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붙잡히면 자기 혼자 붙잡히는 게 아니라 공범들이 지금 삼부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만 주가 조작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까 주가 조작 세력들을 쭉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빨리 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임 건에서 이제 김봉현 회장만 이렇게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큰 세력들은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안 잡히고 있죠. 네. 뭐 필리핀에서 카지노 뭐를 한다고 하는 김땡땡 회장, 파리에서 붙잡혀 있는데 아직 송환 안 돼 있는 회장 뭐 등등이 쭉 있죠.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갑자기 도피하기 위해서 돈을 지금 들고 간다가 아니죠. 평소에 묻어놓은 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김건희 집사가 태국에 있다면 지금 인터폴 수배가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탈 겁니다. 타고 그렇죠. 지나갈 때 이제 네, 그때 근데 이제 잡힐 뭐 수 밀항이나 있으니까. 뭐 네. 육로의 밀항이나 이런 저기들은 뭐 워낙에 광범위하게 그동안 많이 써먹었던 수법들이라서 그렇죠. 그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인터폴 수배가 되면 뭐 마치 그 나라 국가에서 잘 잡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열심히 잡으러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이 워낙 많아서 네네.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이 아예 거기 가서 코리아 데스크. 예, 코리아 데스크가 있거든요. 직접 잡으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 이제 다음 윤석열과 국힘의 혁신위로 넘어가기 전에 네, 우리 민들레에서 광고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민들레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내부 사정과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제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모죽차라는 건데요. 자, 각 가정마다 이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모발이 마시는 차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 성분 제품이고요. 뭐 시력 저하나 저혈압 등 부작용이 많은 미녹시딜 같은 화학 방부제가 안 들어간 천연 재료만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하냐면요. 요게 이제 마시는 차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데요. 요 300ml인 대용량 제품 하나가 19,900원입니다. 요거 하나로 한 2달을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로 이제 머리를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가늘어진 사람에게 적극 추천을 하고요. 이제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일단 머리카락이 이제 가늘어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발이 힘이 없어지는데 늦기 전에 이 모죽차로 모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자면 그대로 머리를 감고 자지 않아도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들, 머리 감을 때 뭔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얇아지는 분들 여기에
주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2, 3주 있으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뿌리는 탈모제, 머리에 뿌리는 차, 모죽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헬로마이몰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죠? 마시지 마시고 머리에 양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로마이몰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또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면 고객센터 1588-163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588-0633, 1588-0633으로 전화하셔서 모죽차의 효과를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윤석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제 인치하려고 했지만 무산이 됐고요. 지금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모스탄 대사와 접견을 하려고 하다가 특검에 의해서 접견 불가 조치가 내려지니까 또 옥중 편지까지 썼어요. 네, 옥중 편지를 쓰고 이렇게 접견 불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다, 그리고 악랄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윤석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어린애들 보고 왜 찡찡거린다 그러잖아요. 네. 그 스머프에 보면 투덜이 스머프 있죠. 네. 항상 투덜투덜. 지금 이제 아까도 자법 얘기도 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뒤로도 사과 한 번 없었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지금 옆에 함께했던 멤버들이나 부하들은 이제 술술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 처지를 잘 알아요. 지금 네. 어떤 언론에서 마치 환각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보도를 오늘 하는 걸 봤는데 절대 아닙니다. 환각에 걸렸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났다. 인지를 못하죠. 네, 사람들이 네. 다 내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이래야 환각이죠. 다 떠나고 고립무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본인이. 네. 그러면서 뭐 영치금도 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선풍기도 제대로 안 틀어주고 맞아요. 에어컨도 네. 없고 뭐 약도 제대로 안 준다는 등 네. 운동 시간을 뭐 어쩐다는 등 징징징징 1, 2, 3 뭐 그렇죠. 정말 장난 아니게 이렇게 되잖아요. 오늘은 구치소 계단을 올라갈 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앉아 그야말로 있을 이제 수도 없다. 투덜이 스머프가 네, 되는 네. 건데 손가락으로 글씨 쓸 힘은 있는가 보네요. 본인이 그러니까. 불러주고 변호인이 썼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수 진영에서도 저런 모습을 보고 과연 자기들이 결집을 하거나 옹호를 하거나 할 마음들이 있을까? 네. 다 당연히 떠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도 못하는 이유가 완벽히 윤석열, 김건희한테 발목이 잡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약점 잡힌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죠. 앞뒤가 이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는 아까 형량의 패러독스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 니들 마음대로 가서 마음대로 부인하든지 마음대로 해봐. 내 세치와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 그렇지. 딱 나오잖아요. 내가 당장 시켰다, 8월 본인이 3일까지 하겠다 예를 그랬다. 들어서 그 400억 가까이 토해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394억인가요? 그것도 정당 만약에 보조금. 윤석열이 야 너희들 얘랑 와서 나랑 같이 회의하고 뭐 먹고 며칠 날 뭐 했지 하고 한마디 나와봐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양재동에서 너희들 나랑 뭐 했지? 어떻게 돼요? 아까 공천 관련해서 그동안 다 부인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사형 아니면 무기징이에요. 그렇지. 일판사판이에요. 근데 무섭게 다 없어. 줄줄이 배신 때리는 게 보여. 자기 기준에서 네. 배신 때리는 게 보여. 그래? 누구 마음대로 해봐. 완벽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사실은 리얼하게 보면 국민의힘은 윤어게인이 완성이 된 당이에요. 그러니까 엊그제 전환길이 입당해도 못 막잖아요. 맞습니다. 윤어게인이 완성된 당이니까 못 막잖아요. 그래서 계속 징징거리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믿는 구석, 그거에 믿는 구석의 마지노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다 불 거예요. 윤도, 김도 서로 밀어빵을 할 거예요. 남편이 했어요. 나는 몰라요. 부인이 알아서 했어요. 밀어빵하는 순간이 뭐가 올 거냐면 지금 법 중에 그거 발의했죠. 내란 특별법. 사면복권 영원히 없애는 거. 네. 지금 유일한 기대가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래도 이자들이 이렇게 해서 집권했을 때 나를 사면복권 시켜줄 수 있다는 그렇죠.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 입으로 술술 불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 그 희망이 없어졌다. 그때는 이판사판이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 들으니까 거의 조폭 돌만이 수준도 안 되는 인간이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동안에 어깨 힘줘가면서 돌아다니고 뭐 맨날 뭐 언론에서 경로하니 어쩌니 이렇게 했다는 게 참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모스탄 접견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나 재판도 못 나가 뭐 뭐도 못 나가 하면서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단도 못 올라간다. 나는 재판에 앉아 있을 힘도 없다. 그럼 모스타는 이런 또 얘기를 만나겠다 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 감방으로 지 수감실로 부르는 거 아니면 면회실 가서 만날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힘차게 올라갔던 모양이죠. 힘차게 뭐, 올라갈 그 생각이 힘은 있었는데. 있었던 모양이지. 소맥 한 잔만 줘보세요. 바로 원상태로 복귀합니다. 그거 보면서 야 참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한테 대한민국을 그 동안에 3년 동안이나 그러니까요. 맡겨놨을까 이런 생각이 좀. 지금 완전 민낯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검사 시절에 대통령도 구속시키고 다 했었잖아요. 네. 박근혜 하는 걸 보고 배우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똑같이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박근혜 때랑. 조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나가고 뭐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 죽일 테면 죽여봐. 그런 거잖아요. 그나마 박근혜는 사과라도 하면서 이렇게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박근혜는 등치라도 작지. 그러니까 억지로 교도관들이 끌고 나가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발광하면 못 끌고 나가는 거지. 사실 전직 대통령인데 재판 나오는데 여기저기 멍들어가지고 이거 봐 멍들었어. 욕날 뻔. 애도 아니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러면 또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사실은 강제 인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 당연하죠. 네. 그럼 대한민국의 피의자들 누가 맞아요. 그러면 끌려 나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나 수사 안 받겠다. 나 수사 안 받겠다 하면 오라 그래. 네. 오라 그래. 페이저 싸서라도 데리고 가거든요. 그게 왔는데 전직 대통령이라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그냥 관심 끄고 그냥 감옥에 계속 가만히 뒀으면 좋겠어요. 시끄럽게 하지도 말고 그냥 뒀다가 빨리 그냥 좀 기소하고 그냥. 1심 빨리 끝나가지고 네.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인치를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이렇게 술을 갖고 가면 되나요? 네, 그렇죠. 술 냄새를 술과 풍기면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김치찌개, 김치찌개. 두부 김치찌개 아. 그거 하고 하나 더 있죠. 선풍기를 고장 에어컨. 내키는 거예요. 저 조사실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놔야죠. 틀어놓고 매일 뭐 야. 접견 들고 집사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접견 하루 종일 해줄 텐데 뭐 시원한 데 가가지고 아니 근데 또 무슨 접견실이 35도라서 접견실도 덥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접견실이 35도일 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네. 전한길 씨가 뭐 편지를 대신 읽고 모스탄이 어떠고 뭐 성조기를 들고 트럼프가 구해주러 온다. 7월이면 큰 대한민국에 큰 일이 난다. 이제 이게 다 지금 저희가 눈에 보고 있는 일이 그들이 주장했던 큰 일인 거예요. 네. 어, 그러네요. 7월달에 큰 일이 난다 이런 그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가 그죠? 눈에 보고 있는 네, 큰 네. 일입니다. 뭐 트럼프가 모스탄을 통해서 구해주러 오는 이제 그야말로 선지자처럼 그 이름도 맞아. 모세 아닙니까? 그게 모스가 모스탄이 그런 영어로 뜻이군요. MOSE 네. 단씨 단현명씨인데 이제 네. 일부러 저 한국말 못하는 척하는데 유튜브에 이미 많이 공개돼 매우 있습니다. 유창하게 아주 한국말을 하고 잘합니다. 있죠. 한국 이름도 있더만요. 네, 네. 단현명 씨예요 보면. 저는 근데 이 모스탄도 그 전에 또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네, 소년원 이미 이제 출신이고 고발돼 있고. 네. 네. 여기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해서 해야죠. 좀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이제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죠. 지금 징징거리는 모든 것들이 시그널이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게 그러면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느냐 또는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오른쪽에 치우쳤다고 한 사람들의 공감을 얻느냐 못 얻고 있는 거죠. 네. 얻고 있다 그러면 국힘이 속절없이 17%대까지 엊그제 한길은 17까지 떨어져 있던데 그럴 리가 없죠. 그게. 그래서 지금 윤어게인은 완성해놨고 어느 정도 가두리 양식장처럼 이제 국힘은 해놨고 본인은 어떻게든지 이제 나머지 한 줌도 안 되는 저기들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쇼 네. 정치적인 메시지만 메시지를 내고 하고 있다.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길어야, 아니다. 네. 길어야 5년이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래, 죽을 때까지 싸워야 정신을 차리죠. 네, 국힘의 혁신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어제는 송원석, 나경원, 장동혁, 윤상현 4명을 콕 찍어가지고 거취를 포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왜 하필 이 4명일까요? 네, 일단 지금 이런 국면에서 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리에 가 있거나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자리를 만들거나 그런 거잖아요. 윤상현하고 장동혁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다시 찍힌 것 같고요. 네. 윤상현은 뭐 그거 안 해도 맨날 윤석열 관저 제일 먼저 달려갔던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방탄의원단 뭐 예, 얘기 예. 안 해도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거기에 거들고 나섰던 사람이니까 혁신이 까면서 막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혁신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일 먼저 치겠다. 아, 그리고 송원석은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네, 비대위원장으로서 혁신위를 오히려 더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희숙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혁신위 활동에 방해하는 장애물부터 먼저 제거하고 표적으로 내가 그 사람부터 먼저 쏴버리겠다. 그거 치우고 이게 1차 그 인적 쇄신안이라고 하잖아요. 네, 인적 청산. 2차 또 나오고 3차 또 나올 거거든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한번 싸워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혁신이 쉽지는 않아요. 네. 어느 당이나. 그럼 저항은 늘 있는 거거든요. 네. 특히 국회의원 배지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배지 달고 있으면은 대통령은 내가 뭐 어떻게 그 권력은 못 잡아도 국회의원 배지만 지켜도 된다고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여기 국민의힘은 쇄신이나 개혁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영남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인식을 상당수 의원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나중에 정치적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야 그래야 최소한의 혁신의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너무 고분고분한 게 조용하면 틀림없이 비대위에서 20일 날 의원총회 한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혁신은 부결될 거고 그다음에 비대위에서 자연스럽게 부결시킬 거예요. 혁신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20일 날 20일 날 의총이 의총 있어요. 하기 전까지 최대한 시끄럽게 하자. 최대한 시끄럽게 하면서 와글와글하게 하고 막 설거지하는 소리 막 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좀 받고. 그치, 관심 이래서. 받아야 네. 그래야 혁신이가 뭐가 있어요. 윤희숙 위원장이 뭘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세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슨 당내 무슨 뭐 대권 주자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 결국은 국민 지지 보수층에서 한번 돌아봐 주길 바라는 그게 자기 등에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전을 이제는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신호를 보낸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분석이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그 당을 보면 뭐 과거 아주 오랜 과거는 뭐 차치하고요.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 보자고요. 혁신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껍질을 가죽을 내가 벗긴다는 가죽을 거죠. 벗겨서 네. 새 살이 돋아 나올 정도로 하는 네. 것인데 상시적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벌써 몇 번째 혁신이에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성공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네. 단 한 번도 제 기억에는 없어요. 뭐 과거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이후로도 뭐 수도 없는 그 혁신이 뭐 비대위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비대위에서 비슷하게 한번 그래도 좀 성공했다 평가받는 게 이제 김종인 선생이 과거에 네. 이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 없이 전격적으로 누구 가장 우두머리를 날린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액션들이 있는 네. 거죠. 자, 지금은 되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놈의 당은 무슨 탄핵의 강을 몇 년째 건너요. 근데 이번에 탄핵의 강은커녕 서강대교도 건너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탄핵의 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탄핵의 바다에 머리를 파묻고 있다. 그렇죠. 그럼 다 같이 타조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다 맞아. 가리고. 안 보이면 내가 안 보이면 네. 그만이다.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를 바꿀지조차 그 어젠다조차 지금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혁신이라고 말하는 건요. 저희 눈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도 새롭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할 일을 이제 얘기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보면 윤희숙 씨 결국은 뭐 좀 좁혀서 얘기하면 자기 정치고 결국은 여기는 윤석열이 마지막 헌재에서 읽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그거를 해석해 보면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던이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이건데 결국 이 당은 각자 도생에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정치적 결론으로 가면 다 나경원, 뭐 송원석 다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그러면 그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혁신위가 어떤 성과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성과 제로죠. 제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말의 성찬 이것이 이제 뭐 성과 자기들끼리의 성과겠죠. 조금만 국민들은 아무 관심 없죠. 아무 관심 없고. 네. 결론을 그렇군요. 못 내리는데요. 뭐 액션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예를 사실상- 들어서 왜 탄핵을 당했는지 지금 백서 나왔습니까? 없죠. 자, 탄핵을 당했으면요. 어찌어찌해서 무엇 때문에 당했는가 하는 분야별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국방 뭐 교육 뭐 쭉 있잖아요. 분야별로 그런 정도 나와야 미래 세대들이요.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하니까 미래 세대들은 우리 당의 후예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라 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단 한마디 지금 그런 얘기 나와요? 백서 쓰자 소리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백서를 쓰다 보면 정확하게 책임 소재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무서운 두려워서 거죠.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저는 성렬이 근데 잘못했던 말도 못하는 당에서 뭔 혁신을 합니까? 말도 안 맞습니다. 되는 건데요. 네. 저는 이게 한덕수의 헛발질 효과라고 생각해요. 한덕수가 왜 대선 출마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어떻게 대선 주자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헌재 재판관 임명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 보였던 행태나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특검에 한독수가 불려나갔을 때 다 모든 게 보여진 거예요. 수사관한테 팔짱 끌려 들어가는 시세인 거예요. 한독수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뭘 행동한 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런 생각들을 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앞에서 PPT 띄워놓고 시나리오를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독수 아니고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김문수 가지고 도저히 못 이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한동훈은 아예 이름도 못 올렸을 네. 것 같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독수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네들이 이것마저 놓치면 그냥 정치 생명 끝나고 감옥 간다라는 의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런 동질의식 이걸 버리면 나는 인생 쪽난다고 생각하는 이 인식이 지금의 국민의힘을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밥그릇 싸움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은 아주 질기게 아주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갈 거다. 결국 네.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네. 하나하나씩 이렇게 네, 네. 퇴출시키는 것 외에는 네. 방법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 뭐 윤석열, 김건희 빼놓고 가장 악랄하고 저는 나쁜 사람이 한독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재상을 덮기 위해서 현직 권한대행 자리를 버리고 온갖 세상 선한 표정과 말투를 하는 척하면서 그를 대통령직을 노린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밝혀진 걸 보세요. 다 뭐 국민들이 봤으니까 정말 그걸 위해서 자기를 덮기 위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마치 그 당에 대해서는 점령군처럼 그 며칠 상관이지만 점령군처럼 그 행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세상 무슨 맞아,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도 저도 깜깜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안 됩니다. 이거 못 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을 텐데 한독수가 들어가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서로 우리 도와야 됩니다. 서로 사람 다 우리 챙겨가지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협조해야 됩니다. 나눠준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와서 봐봐. 대통령이 맞아요. 이렇게 계엄하고 이렇게 지시한 거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또 그 완결성을 가지기 위해서 사인도 다 나중에 하라고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자기가 다시 조작해야 하라고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알고 실행에 또 실제로 옮겼기 때문에 저는 어떤 방식으로는 처벌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성원들이 내외에서 안에는 이제 배지들이 그런 것이고 밖에 있는 이제 한덕수나 뭐 최상목이나 지금 저 이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농간을 해도 아무런 그에 대한 지적도 없고 보통 이 정도 당의 상황이 왔으면 소위 소장파라고 하는 의원들 뭐 지금 소장파가 살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부끄러워서 나 먼저 옷을 벗겠다. 아마 그런 사람 다음번에 어느 당으로 나오든 될지 몰라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네. 제가 2017년에 그나물의 그 밥들 다 후배들 보기 부끄러운 줄 알고 나가라라고 정면에 들이박았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백서내자고 했었고 단 한 사람도 지금 그런 목소리가 들려 나오지 않죠 지금. 그러니 저 당은 생명력을 잃어서 위원정당 해산 심판의 가치조차 사실은 없는 당이에요.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하려면 민주당도 어쨌든 정치 현실상의 타격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 그냥 우리 국민들께서 여론조사 지금 19, 17 막 내려가잖아요. 저절로 없어지게 그냥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힘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스스로 혁신이 불가능하니 국민들과 또 특검에서 혁신을 시켜줘야 되겠다. 소멸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 피해 많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퇴근길에도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민들레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동접자 오르고 있다고 써 있는데 지금 네. 끝내지 말고 계속 하세요. 계속해야 될까요? 계속 하세요. 신용한 효과, 네, 신용한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유 다른 데들은 최대한 하여튼 이 그 동접자 숫자라든가 네. 이거 엄청 신경 많이 쓴단 말이에요. 교수님도 지금 진행을 하시니까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저 최고의 멋진 우리 저 위원장님, 전우 위원장님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이지은 변호사님이라고 변호사. 네, 하시던데 네. 변호사님 모셔서
구독 좋아요 주변에 널리 전파. 알려주시기 단톡방에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오신 동역자분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